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말이 아니라 모습이었다. 옷차림, 자세, 눈빛, 그것들은 말보다 더 솔직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몸과 태도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믿었다. 옷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언어라고. 삼성 상해를 막 시작하던 시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명함도 브랜드도 없던 나는 대신 반듯한 셔츠와 닦인 구두를 준비했다. 그게 내 신용이자 무기였다. 거래처에 가기 전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이 옷이 나의 신용이 된다. 초라한 옷차림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었다. 사람들은 말보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언어였다.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자 나는 또 다른 풍경을 보았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진 사람들, 퇴직과 함께 자신을 잃은 이들이 있었다.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름과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마지막 언어가 바로 옷이라는 사실을. 중년의 옷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대화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비싼 명품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옷, 냄새나지 않는 셔츠, 구겨지지 않은 재킷, 다 닦인 구두. 그 단정함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는다. 나는 그것을 사회적 언어의 품격이라 불렀다. 옷이란 단지 천조각이 아니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한 번은 오랜만에 나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 술에 의지하며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양복을 입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 옷을 입은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옷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꿀 겁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입은 대로 행동한다. 정갈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말이 부드러워진다. 겉모습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간다. 그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게 아니다. 내면이 정리되면 인생의 방향까지 달라진다. 젊은 시절 나는 능력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사람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은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제나 보이는 나에서 시작된다. 구겨진 셔츠는 피로한 마음을, 반듯한 구두는 단단한 정신을 상징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입은 옷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는 미신이 아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얻은 확신이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말이 조심스럽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은 표정이 여유롭다. 옷은 단순히 몸을 덮는 천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틀이다. 그 틀 안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세운다. 어느 날 한 부하 직원이 늘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나는 물었다. 그대는 왜 늘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오는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겉모습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마음도 흐트러진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말, 드러나는 태도는 모두 하나의 언어다. 그 언어가 어긋나면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진심이 아무리 훌륭해도 표현이 어긋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우아해지고 싶다면 먼저 우아하게 행동하라. 그 순서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은 옷의 그림자다. 단정한 옷차림, 고운 말투, 절제된 몸가짐,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진짜 품격이 완성된다. 그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단정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어느 날 나는 편한 복장으로 가도 되는 회식 자리에 정장을 입고 갔다. 후배가 물었다. 회장님, 이런 자리엔 너무 격식 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격식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사람이 품위를 잃는 순간은 대개 편함을 이유로 경계를 풀 때다. 그때부터
말은 거칠어지고 관계는 흐려진다. 나는 인생의 원칙을 세웠다. 보이는 나는 보이지 않는 나를 대변한다. 외면은 내면의 복제본이다. 내면이 단정한 사람은 외면에도 그 질서가 스민다. 반대로 외면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음속 균형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 우아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과 훈련의 결과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단정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리듬을 잡아주었다. 세련된 인생은 거창한 성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단정함, 사소한 정리, 그 반복 속에서 태어난다. 옷차림, 말투, 태도, 표정.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질 때 사람은 이미 사회적 존경을 얻고 있다. 나는 그것을 이미지와 행동의 일치라 부른다. 그 조화가 무너질 때 신뢰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좋은 인생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옷은 그 태도를 매일 확인하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의 이름 앞에 과장, 부장, 대표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품격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된다. 품격이란 화려함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태도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네 가지 축으로 완성된다. 나는 그것을 중년의 네 가지 품격이라 불렀다. 바로 친절, 미소, 깔끔함, 칭찬이다. 먼저 친절이다. 친절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내는 존중의 언어다. 사람은 누구나 바쁘고 예민한 세상 속에 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절이 귀해진다. 젊을 때의 친절이 예의라면 중년의 친절은 품격이다. 나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사람의 실수를 보았다. 그중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큰 실수를 한 직원을 꾸짖는 대신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이번엔 괜찮아요. 다만 같은 실수를 2번 하진 맙시다. 그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해졌다. 사람은 두려움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받을 때 성장한다. 친절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강하게 엮는 실이다. 둘째는 미소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진짜 강자는 먼저 웃는 사람이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온도다. 특히 중년의 웃음은 젊은 시절의 웃음보다 훨씬 깊다. 그 웃음 속에는 실패와 회복, 이해와 용서가 녹아 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긴장된 공기를 풀고 싶을 때 늘 먼저 미소를 지었다. 그 한 번의 웃음으로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은 논리보다 표정을 먼저 읽는다. 말로 설득하기 전에 얼굴로 신뢰를 주는 것이 미소의 힘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나 웃으시네요. 힘들 땐 없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힘들 때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다. 그 웃음은 나 자신을 다잡는 주문이 된다. 인생이 버거울수록 웃음은 무게중심이 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웃음을 잃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웃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남는다. 셋째는 깔끔함이다. 많은 이들이 깔끔함을 외모의 단정함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진짜 깔끔함은 생활의 질서다. 책상 위가 어지러운 사람은 머릿속도 혼란스럽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서면 먼저 상대의 신발과 손톱을 본다. 작은 디테일이 그 사람의 삶의 질서를 말해준다. 깔끔한 사람은 자기 일에 신뢰가 있다. 정리가 된 공간은 곧 정리된 생각의 결과다. 나는 이런 경험을 자주 했다. 프로젝트가 엉망이 된 팀을 조사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서류가 흩어져 있고 회의 기록이 없었다. 반면 성과가 좋은 팀은 항상 책상이 비어 있고 화이트보드가 깨끗했다. 깔끔함은 단지 청소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 습관이다. 삶의 질서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어진다. 매일 아침 옷깃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세운다. 깔끔함은 작지만 가장 실용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넷째는 칭찬이다. 칭찬은 단순히 잘했어요 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읽어주는 일이다. 나는 직원들을 만날 때 늘 이렇게 시작했다. 지난번보다 표정이 밝아졌군요. 그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읽히기를 원한다. 칭찬은 그 욕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언어다. 나는 한 번은 공장 견학 중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 일하는 기술직 직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 손의 흔적이 오늘 회사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자부심이 빛났다. 칭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동기부여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이 네 가지 친절, 미소, 깔끔함, 칭찬은 중년의 품격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친절은 마음의 품격을, 미소는 얼굴의 품격을, 깔끔함은 생활의 품격을, 칭찬은 인간관계의 품격을 만든다. 세월이 지나면은 외모의 빛은 사라지지만 이 네 가지 품격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품격은 나이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진짜 매력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리고 그 태도의 핵심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질서 그리고 존중이 있다. 젊은 시절엔 실력으로 경쟁하지만 중년 이후엔 품격으로 살아남는다. 그 품격은 화려한 성공보다 오래 남는다. 그것이 내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두 번째 인생의 법칙이다. 젊을 때의 인간관계는 열정으로 이어지고 중년 이후의 관계는 온도로 유지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공기의 흐름으로 서로를 읽는다. 그렇기에 중년의 인간관계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까지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절제이고 냉담이 아니라 배려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관계를 쌓지만 중년이 되면 말을 줄이는 것으로 관계를 지킨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모임이라는 시험대에 선다. 동창회, 동호회, 거래처 식사자리. 젊을 땐 반가움이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비교의 무대가 된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탔는가? 누가 더 자녀를 잘 키웠는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미묘한 경쟁으로 흐르고 마음의 거리만 남는다. 나는 그런 자리에서 늘 말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은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감추는 언어다. 첫째, 돈 자랑은 절대 금물이다. 오늘은 내가 쏠게. 한 번은 멋이다. 두 번째는 과시가 되고 세 번째가 되면 모욕이 된다. 돈은 보여줄수록 무게를 잃는다. 진짜 여유는 조용한 지갑에 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신념을 지켰다. 돈은 말로 남기지 말고 행동으로 남겨라. 그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로 결정된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하는 손보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한마디가 훨씬 값지다. 둘째, 자식 자랑을 삼가라. 부모에게 자식은 자부심의 상징이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남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 누군가는 아이를 잃었고 누군가는 방황 중이며 누군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행복은 비교되는 순간 빛을 잃는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남의 자식 앞에서는 침묵하라. 그 침묵이야말로 부모의 품격이다. 나는 이런 부모를 존경했다. 자식의 성공보다 인성의 단단함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그들의 자녀는 언제나 겸손했다. 자랑은 아이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얻는다.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젠가 아이의 어깨를 짓누른다. 셋째, 배우자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그러나 모든 거울을 사람들 앞에 들이대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랑이 깊을수록 보여주고 싶어지지만 그 반복은 오히려 관계를 연극으로 만든다. 행복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꽁냥거림보다 배려를 기억한다.
다정함의 본질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태도다. 넷째, 험담과 비난은 관계의 독이다. 누군가의 이름이 부재 중일 때 오르내린다면 그 모임은 이미 우정이 아니라 공모가 된다. 험담은 달콤한 독이다. 입안에서는 달지만 결국 스스로의 입을 썩게 만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의 약점을 말하는 대신 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라.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생존법이었다. 타인을 비난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거울이 된다. 선을 지키는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신뢰를 지키는 최고의 언어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모임 나가면 다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건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세상은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는다. 어른이 된다는 건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다. 그 침묵 속에는 경험이 있고 절제 속에는 배려가 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남겼다. 말이 품격을 드러내지만 침묵이 품격을 완성한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인간관계의 밀도도 달라진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편안해지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 안에서 관계는 숨을 쉬고 신뢰는 자란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내 인간관계를 지탱해왔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젊을 때는 누구나 돈을 쫓는다. 그러나 40이 넘으면 알게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탱하는 균형의 힘이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놀랍게도 절반은 건강을 잃고 있었다. 은행 계좌는 풍족했지만 그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사람이다. 젊은 시절엔 조금 더 버티자가 습관이 된다.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잠이 줄고 피로가 쌓이고 병원 진단서가 늘어간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괜찮겠지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다. 문제가 생기면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알람을 꺼버리는 일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40대에 돈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몸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인생의 승부는 체력에서 갈린다. 성공은 결국 버티는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버티려면 근육보다 먼저 정신의 근력이 필요하다. 요즘은 예방의학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이 원칙은 경영에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유능하다. 몸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수면, 오늘의 식사, 오늘의 스트레스 관리가 5년 뒤, 10년 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젊을 때는 돈을 위해 몸을 혹사하고 늙어서 그 몸을 고치기 위해 돈을 쓴다. 그러나 어떤 돈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 건강이란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다. 물 한 컵, 하늘 한 번, 숨 한 번, 그리고 나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은 내 편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내 삶의 지표가 되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대답한다. 피로하면 무겁게, 건강하면 가볍게. 그 대답을 무시하면 인생은 서서히 경고등을 켠다.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습관의 결과이며 무너짐도 습관의 결과다. 하루의 작은 무시는 쌓여 병이 되고 하루의 작은 관리가 쌓여 회복이 된다.
몸뿐 아니라 감정과 공간도 인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나는 이를 자기 돌봄의 삼각형이라 불렀다. 몸이 건강해야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어야 공간이 평화롭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몸의 건강은 모든 기초다. 몸이 약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식사를 대충 때우는 사람, 밤새 일을 하며 피곤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상사를 둔 셈이다. 다음으로 감정의 건강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을 약점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슬픔이 오면 이유를 묻고 분노가 일면 뿌리를 살펴야 한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안정된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달리면 결국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건강이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모양을 담는다. 책상이 어지럽고 방이 답답하면 생각도 엉키고 마음도 무거워진다. 나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먼지 쌓인 컵 하나조차 집중을 흐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말이 정돈된다. 몸, 감정, 공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러운 기쁨의 질이 생긴다. 그 질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일상의 관리와 자기 존중으로만 만들어진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 감정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내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하루다. 자기 돌봄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의 반복일 뿐이다. 건강은 인생의 기반이며 그 기반 위에서만 진짜 부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숨을 깊게 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평범한 숨 한 번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계약은 언제나 하나였다. 바로 결혼이었다. 기업의 계약은 조건으로 맺어지지만 부부의 인연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더 섬세하고 더 어렵다. 나는 수십 년간 부부의 관계를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사랑은 결혼의 이유지만 유지의 조건은 아니다. 사랑만으로는 함께 살 수 없다. 사랑은 불시이고 결혼은 관리다. 그래서 나는 부부관계에도 경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원칙은 네 가지다. 말의 규칙, 행동의 규칙, 생활의 규칙, 감정의 규칙. 먼저 말의 규칙이다. 말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하루를 감싸지만 무심한 말 한마디는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존중이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은 조심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기는 말은 없고 관계를 지키는 침묵만이 있다. 둘째, 행동의 규칙이다. 감정은 타오르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화가 났을 때 문을 세게 닫는 대신 조용히 나가서 숨을 고르라. 그 한 걸음의 자제가 신뢰를 지킨다. 사람의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셋째, 생활의 규칙이다. 결혼은 함께 사는 일상의 훈련이다.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고 작은 질서를 합의해야 한다. 식탁은 함께 차리고 늦을 땐 연락하고 약속은 지킨다. 이 단순한 약속들이 모여 가정을 지탱한다. 생활의 규칙이 없는 사랑은 금세 피로로 변한다. 넷째, 감정의 규칙이다. 감정은 바다와 같다. 고요할 때는 맑지만 한 번 폭풍이 오면 모든 것을 삼킨다.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아내와 약속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를 때는 옳고 그름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자.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건너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선이 있다. 욕, 가족, 비하, 그리고 상처의 버튼을 누르는 말. 욕은 언어의 폭력이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칼이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욕을 내뱉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시간이 아닌 말로만 치유할 수 있다. 가족을 들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지 네 어머니 닮았구나. 이런 말은 상대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다. 결혼은 두 집안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새 집을 세우는 동맹이다. 배우자의 가족을 공격하는 순간 사랑은 방어전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발작 버튼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주제를 건드리지 마라.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랑은 전쟁이 된다. 어떤 이는 외모, 어떤 이는 과거, 어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 상처를 이용해 싸움에서 이기려는 건 승리가 아니라 파괴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상처를 무기화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배려이며 가장 깊은 신뢰다. 나는 부부를 오래 관찰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싸울 줄은 알지만 풀 줄은 모른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고 감정이 깊을수록 회복은 더 어렵다. 하지만 싸움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기술이다. 나는 이 회복의 기술을 두 가지 버튼으로 설명한다.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 발작 버튼은 건드리면 폭발하는 상처다. 안심 버튼은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통로다. 그 버튼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이는 손을 잡아주는 동작이, 어떤 이는 혼자 있을 시간을 주는 것이 안심 버튼이다. 나와 아내는 이런 약속을 했다. 화가 날 땐 하루 동안만 말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 먹자는 말로 화해하자. 그 단순한 규칙이 우리를 여러 폭풍에서 구했다. 밥 먹자.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다. 그저 이제 괜찮아라는 마음의 신호였다. 결혼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도 다시 손을 잡는 것이다. 그 손을 잡는 힘이 바로 존중의 품격이다. 좋은 부부란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싸운 후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부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다.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고 이혼은 자기 이해의 완성이다. 사랑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존중이 남아있다면 그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마지막 법칙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사랑의 성공이란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다. 존중이 남아있다면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결혼은 약속이 아니라 연습이며,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한 단계 성숙의 증거다. 진짜 어른의 사랑은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를 존중함으로써 함께 자란다. 이 한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인생의 품격이다.